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4시 생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이준의 기센 부동산 진행을 맡고 있는 이준우입니다. 요즘 날씨 아주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죠. 일교차가 많이 있고 한낮에는 한 3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근데 정확치는 않지만 내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비가 그치면 가을이 깊어가겠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런 환절기에 일교차가 클 때 특히나 건강 많이 유의하시고 저희 이준의 기센 부동산과 함께 부동산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또 어느 정도 어떤 방향이든지 좀 수능을 하고 모양을 잡아가는 듯해 보이긴 하는데 뭐 연일 혼돈입니다. 혼돈. 어제 또 발표된 강남 쪽에 또 청약 현장엔 또 정부 정책을 비웃기나 하듯이 또 많이 몰렸다 또 기사 프레임이 잡히고. 근데 이제 또 9월에 또 메가톤급 부동산 시장에는 별로 썩 반가운 소식은 아니고 어쨌든 가이드는 잡아야 될 나올 게 나오는 건데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공약상이 포함된 주거복지 로드맵 9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또 시장이 반응을 할지 오늘 미리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준우의 기센 부동산 일부 함께 하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을 아주 잘 설명하신 분이시죠. 더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실 정도로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고요. 주식회사 도시어공관 곽창석 대표, 주식회사 오비스파트너스 이춘남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소개 마음에 드세요? 네, 저도 마음에 듭니다. 자, 오늘 기센 이슈에서 다룰 내용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센 이슈에서는 9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1번 파리 부동산 대책 평가, 2번 9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3번 주거복지 로드맵,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계약갱 신청구권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자세한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리 대책 평가는 저희 기센 부동산에서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 또 이재문 소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세 분 간단하게 파리 대책 효과 어떻게 이재문 소장님, 곽창석 대표님, 이춘남 본부장님 한 말씩 해주시죠. 예, 확실하게 정책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절벽 운운할 정도로 지금 효과를 강력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후속타가 9월에 예정돼 있고 원래 9월 초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조금 연기가 되는 바람에 9월 중순과 9월 말에 각각 이 정부 대책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피해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집단 소송의 움직임도 있지만 그런 비판적 여론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애초에 그 정책 목적대로 서민 주거 안정 또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목표로 일관성 있게 밀어붙인다면 이번만큼은 어느 정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역시 정부 정책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우리 곽창석 대표님. 저는 파리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 파리 대책의 효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리 대책 이후에 바로 추가 대책을 예고를 했거든요. 주거복지 로드맵 또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이런 것들이 예고가 돼 있는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이 확정되고 또 법이 관련된 사항은 법안이 통과가 된 후에 그 다음에 매도라든가 매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얼음땡 이런 상태고요. 일단 그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아마 추석이 지날 즈음부터는 효과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곽 대표님이 얘기하신 걸 시장에서는 흔히 불확실성 제거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춘남 본부장님. 네, 지금 곽 대표님 말씀하신 거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8월 파리 규제 대책 이후에 9월에 추가 대책이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굉장히 긴 한 달을 보내고 있고요. 이 긴 한 달이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경기가 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은 지금도 거래가 지금 계속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정성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9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하고 주거복지 로드맵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어떤 시의성과 뭐 타당성 뭐 이런 의미 또 뭐 이런 거 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6월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파리 대책이 나오고 이제 이번에 나온다면 사실 이제 이번에 나올 거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죠. 결국에 그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기인했다라고 얘기했고 그 가계부채의 어떤 그 억제를 증가하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같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이제 향후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좀 망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대책이기도 하지만 또 시즌2라고 아마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핀셋 대책의 규주에서 전방위적인 압박,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방위적인 압박의 어떤 그 후속 조치로 인해서 이제 시장을 좀 더 이제 부분별로 구제하고 또 부분별로 통제하면서 어떤 시장의 숨통을 트는 그런 정책이 기조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큰 틀에서의 부동산 정책이 초반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라고 보고 이제 그 이후에 시장의 변동 또는 변화를 보고서 규제를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뭐 시즌2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제 실천 방향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곽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예고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그 다음에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제 잇따라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그 시장에서는 아까 제가 표현을 했던 것처럼 불확실성, 시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어떤 틀이 잡혀야 이제 뭐 그게 매도가 됐든지 투자가 됐든 방향성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렇게 아까 우리 이정은 소장님도 얘기했는데 뭐 지금 선의의 피해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뭐 여기서 선의는 민법사 선의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일 수도 있고 하여튼 선의의 피해자들이 공동대응, 법적인 대응까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 다 엄불어서 정책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시장을 일정한 규제 틀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이번 정부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과열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니까 시장은 일정한 제도의 틀 속에 넣어놓고 특히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서는 안 된다는 일정한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 안으로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 좀 급속하게 나오다 보니까 뭐 소급 적용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막 발생되니까 처음에는 소급한다고 했다가 뭐 일정 부분은 소급을 풀어주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 대책이 확정된 후에나 당연히 움직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대책을 내놓고 뭐 한 3, 4개월 있으면은 대책이 무산되고 효과가 없어지고 이제 뭐 그런 과정들을 쭉 겪었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은 분명히 저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일정 부분은 또 이런 대책, 제도의 틀 속에서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을 자꾸 규제 속에서만 바라보고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을 겪었던 일부 이제 수요층들은 그래. 그때하고 비슷한 정책이니까 그때 집값이 더 올랐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야. 학습 효과. 그렇죠. 일정한 학습 효과를 예상하고 구입에 나서는 분도
덜어는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런 만약에 이런 이제 규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놓을 경우에는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경기 자체가 다 얼어버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부작용 때문에 수급 문제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또 나중에 전세값, 매매값이 뭐 폭등한다든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려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좀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할 때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규칙에 의해서 경기가 치러져야 되는 거죠. 근데 시장이라는 그런 곳인데 자꾸 규칙을 바꾸게 되면은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장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승 대책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시장적인 시각을 뭐 보여주시고 계시고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게 이번에 파리 대책 중에 몇 개가 있죠. 네. 뭐 빨리 시간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국회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국회에서 협조를 안 해주게 되면 뭐 방법은 없다라고 봐야죠. 물론 정책의 효과도 무지 반감될 거라고 봅니다. 그 예전에는 지금 뭐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뭐 선거철 되면 북한처도 온다 그랬는데 지금 그때 상황에 되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이게 대한민국 경제 굉장히 큰 파고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그 행안부에서 깔는 알림 디딤돌 그거 깔았어요. 네. 대피소 어딘지 하려고. 아니 정말로요. 네. 근데 마치 지금 더 큰 문제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선후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을 지금 저희가 이걸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물론 전문가되니까 그 방향에 맞겠죠. 근데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동산밖에 모르는 전문가인데 이런 시장 경제 하에서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백두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 백두산 천지 옆에 있는 마그마층을 충격을 주게 될 것이고 마그마층을 충격을 주게 되면 마그마가 분출해서 휴화산인 상태에서 넘어가죠. 이렇게 이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9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스프레 뭐 이런 거에서 정책 시즌2 이런 표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9월 달에는 많은 대책들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처음부터 표방한 것처럼 시장에서 까불면 더 많은 대책이 있다라는 사인을 대통령께서 계속 주셨고 주무부처 장관도 얘기를 했고 또 하다못해 뭔 수석들까지 전부 다 그런 사인을 주고 있는 판에 이런 가계부채 종합대책 수립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소장님. 그럼 가계부채가 증가를 한다 그래서 그게 꼭 나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결국에 뭐냐면 가계부채도 소득이 증가하는 범주 내에서 이 가계부채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원인은.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오는 거시경제 지표를 가지고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2007년에 한 700조 달하는 부채가 한 10년 만에 지금 한 1,400조를 지금 넘었었고 올해 이제 1,500조를 넘었을 것이냐 아닐 거냐의 어떤 그 문제가 지금 달려있는 반면에 GDP는 지금 2007년에 한 23,000불에서 지금 한 27,500불 정도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부 합산해서 6천만 원, 7천만 원의 어떤 실수요자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라는 거는 두 사람이 열심히 벌여서 GDP의 2배를 벌어야만이 우리가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2007년 이전서부터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경제적인 한 분야에서 부채의 증가는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속돼 왔지만 지난 정부 9년 동안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LTV, DTI 완화, 그다음 금융규제 완화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가 증가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태에서 한국 경제가 더 이상 도약을 하지 못하고 어떤 지속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만 놓고 보니까 가계부채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이것이 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소득이 견인되느냐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경제 총량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인식이죠. 무슨 제가 지금 현재 뭐 정부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가계부채가 심각한데 일부 시장주의자들은 그거는
부채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LTV, DTI로 활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하는 이런 투자를 하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냐라는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딜레마는 가계부채를 축소하고 감소시켜서 가계경제의 구조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어떠한 명제 하에 하지만 또 시장 경제에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어떠한 축을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경제에 큰 무리를 주지 않고 그다음에 대출을 감소시켜가면서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어떤 LTV, DTI 규제 강화라든지 또는 DTI라든지 DSR 이런 거를 해서 건전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낮춰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시대적인 절박감 때문에 어떤 총체적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는 걸로 해서 전체적인 틀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립 배경도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곽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시작한 이후에 이재문 소장님 그 가계부채 문제하고 공고가액 문제는 해마다 역대 정부, 어느 정부 불문하고 계속 등장했던 화두거든요. 규모하고 이제 이런 차이는 있었지만, 지금 그 가계부채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해서도 이제 동의하세요? 지금 가계부채가 마치 주택담보대출의 급증, 모든 것이 마치 많은 부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곽 대표님 동의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좀 반목을 시키려고요. 싸움 붙이시는. 예. 이제 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서 부채 증가 속도가 2배 가까이 가파르기 때문에 부채를 줄여야 된다. 어느 정도는 오피스타에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예. 사실 어떤 선진국으로 돼가는 과정에서는 신용사회로 변합니다. 경제도 신용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 증가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은 나라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같이 가야 된다는 거는 저는 뭐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면은 최근 몇 년간의 양상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말하자면 주택 담보 대출의 양이 크게 늘지는 않고 있어요. 오히려 주택 담보 대출 이외의 대출들이 늘고 있고요. 또 1금융권의 신용보다는 2금융권, 3금융권의 그 악성 부채들이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가계자금 대출 이런 쪽인가요? 사업자금이나? 그렇죠. 뭐 사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늘고 있고요. 또 지금 요번 대책에서도 다주택자가 타겟이 됐지만은 다주택자들이 사실 그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지금 주택을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양상은 뭐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디딤돈 대출 같은 이런 그 1주택자, 무주택자들의 대출이 더 크게 늘고 있고요. 예. 뭐 또는 뭐 신규 중고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2015년, 16년도에는 좀 늘었지만은 최근에는 줄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채가 시장 기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를 용인해야 전반적으로 경기도 풀리고 이 경기가 풀려야지 소득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제 뭐 다주택자를 규제한다고 대출을 줄이니까 현실적으로는 대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신용이 낮은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종잣돈이 마련돼 있지 않는 무주택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이런 현상들이 오히려 벌어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어쩌면은 이 자산의 이 폭을 크게 차이가 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다주택자들은 지금 뭐 못 팔아서 결국은 들고 가게 될 것이고 또 무주택자들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살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만약에 뭐 집값이 뛴다면은 자산 격차가 더 커져버리는 이런 부작용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선생님, 이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세요? 뭐 전혀 저도 동의하지 않죠. 물론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부채도 잠깐만, 다른 건가요? 틀린 건가요? 지금 두 분이? 다른 거라고 봐야죠. 네, 다른 서로 거죠. 틀고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이제 바라보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부채라는 것은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부채라는 것은 본인이 갚아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능력이 없이 부채를 과도하게 일으켰을 경우에는 그 리스크는 당연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IMF라든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만 하더라도 많은 한국의 가게들이 저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IMF 때는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빚을 갚기 위해서 금을 내놓고 이런 행위도까지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 10년,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자산의 우리가 두께라고 얘기한다라면 부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산가들과 비자산가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양극화라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소득이 양극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진 그 부분들한테 많은 대출의 규제를 완화시켜줬다라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난 거는 그러니까 집을 사서는 안 되고 저신용자, 소득이 없는 신용자들까지 주택 구매를 권장했고 그 권장한 주택 구매만큼의 대출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일순간에 오면서 세계 금융위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는 아니면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부채 관리라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부채 관리를 지표상으로 보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용대출로도 많이 오고 물론 저소득층에서는 당연히 신용대출로 들어왔고 이자가 이자를 무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채의 급증이라는 거는 결국에 주택으로 이어졌고 그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이 금융권, 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키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자 부담이 생겼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2018년, 2019년의 한국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지금 금리 인상의 압박이 있고 이렇게 되면 또다시 어떤 소득의 양극화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서 부채를 국가적으로 좀 조정을 하고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우리 아까 이재문 소장님 얘기하셨는데 DSR, 신 DTI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그건 이춘남 본부장님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지금 DSR과 신 DTI를 이제 도입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DSR은 그 연소득분의 전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한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부채 원리금 상한액 모두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또 카드론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한 규모를 파악해서 추가 대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현재 지금 국민은행 기준으로는 규제 비율이 300%인데 이것이 이제 더 낮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 DTI는 연소득분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한액과 기타 대출 이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규제 비율이 60%고요. 수도권 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은행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새 DTI 기준이 포함되면 미래소득과 또 사업 전망 등 소득 산정 기준이 추가가 되고요. 금융 관계자 말에 따르면 기존의 지난해 연봉 기준으로 소득 산정 기준을 삼던 것을 미래 물가 상승률과 연봉 상승률까지 반영해서 소득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DTI나 LTV 자체도 이미 우리는 그래서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점점 더 강한 아까 가계부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말씀. 예, 하세요. 우리 이재문 소장님께서 예. 대출 규제는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대출을 얼마나 받고 얼마나 해줄 건가는 대출의 당사자들이 결정해야죠. 은행이 결정하죠. 당사자가 결정하는. 그러니까 그 당사자라는 거는 대출을 받는 사람과 대출을 해주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나서서 이걸 얼마로 해라 라고 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일본의 선례를 봤어요. 그렇게 자율적으로 맡겨놨더니 시세보다도 대출을 더 해주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시장이 과열됐을 때 정말 필요한 최소 한도로 대출을 규제한다.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출을 거래가액의 40%만 해주겠다. 이거는 너무 과도한 규제라는 거죠. 더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근 금융위기 이후에 집값 상승률을 보면은 한국 수도권은 순위 안에 끼지도 못해요. 지금 서울 아파트값, 제일 많이 올랐다는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서 한 3% 정도 올랐을 겁니다.
다른 나라들 지금 수십 %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 최소한도에 거쳐야 될 규제를 너무 과도하게 함으로 인해서 경제의 동력을 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곽 대표님 말에 반론을 한다면. 하세요. 근데 시간들이 없어서 질문이 좀 남았어요. 선진국에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동의를 못 하겠고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우리의 그 시장 특성상 주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부 아니겠습니까? 전부인데 그 전부인 그 부분에 따르는 우리의 소득 구조가 너무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 소득 구조가 너무 취약한데 자유시장 경제에서 말하듯이 모든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값이 오른 것만큼 추가적으로 해주고 사실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 거 아니겠습니까? 타산지석이라고 그거를 보고 한국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웠을 때 이 정도면 적합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든 것이지 이거를 일부러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건실하고 튼튼한데 이거를 일부러 규제하기 위해서 저는 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재명 선생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네. 그 서프라임 모기지 자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주면 안 되는 사람을 해준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금융회사들이 파생 상품들이 나온 거죠. 그걸 채권으로 담보해갖고 그걸 또 소위 말하는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걸 또 이제 이 파생 상품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거지 이게 대출을 단순히 막 그러니까 안 해줘도 되는 사람한테 대출해준 거죠. 그래서 그 채권을 갖고 할인을 판매를 해서 파생 상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대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의 원인이 저소득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소득 10분위로 사람들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류가 있을 거고 그 분류가 있는 저소득 신용자들한테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상승하는 담보대출이니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거에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장도 결국에 뭐냐면 그 LTV DTI를 70%까지 규제를 완화하고 뭐를 했을 때 LTV DTI 규제가 있었지만 애초에 그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게 된 가장 베이스에는 주택이라는 담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담보 가격에, 그러니까 그 주택의 분양 가격에 60%, 70%를 주자는 거였지. 거기에서 소비자들의 어떤 소득 구조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DSR이라든지 신DTI는 그런 부분을 이제 적용해서 이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논리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서. 저희가 셋이 토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기센 나온 전문가 중에서 제일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충실하게 원론적인 얘기를 해주신 분이 우리 이재문 소장님이고 가장 친시장 으로 얘기해 주신 분이 곽 대표니까 두 분을 제가 한번 좀 방임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제 지금 핫 이슈가 된 게 이제 이거는 그 공약 때부터 나온 얘기죠. 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두 개 세트로 같이 다니는데 좋습니다. 먼저 우리 이재문 선생님께 시간이 우리 세 분 얘기하면 좀 많이 길어졌어요.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일단 제일 핫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어떻게 등록 의무를 하겠는가라고 이제 얘기하고 일부에서는 이제 이것이 과연 될 거다 안 될 거다 아직까지도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지금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임대차 계약갱신제도를 본격적으로 청구하고 그것이 효과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의무 등록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요. 아마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상당히 핫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간 17만 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재원 충당 방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계층별 주거 방향을 이제 좀 제시하겠다라는 거 외에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후분양제라든지 이제 시행이 예고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르는 어떤 그런 개정된 부분이라든지 이제 추가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 좀 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되면 나오겠지만 우리 이재명 선생님이 예상하시기는 임대주택 사업자 의무 등록하는 문제, 전월세 상한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 그다음에 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재원 충당 방안, 계층별 주거복지 방향 내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임대계약시 청구권 요거 아주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우리 이재명 선생님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곽창석 대표님이 그거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전월세 상한제하고 사실 임대계약갱신 청구권은 우리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아마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주거 부분에서는 2년 계약 단위로 끝났고
그리고 2년 이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나가라 그랬을 때 어떤 임차인의 어떠한 저항권이 없다 보니까 주거 안정이 좀 흔들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강화하자라는 건데 사실 이 도입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도 지금 많고 아직까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라고 봅니다. 국회에서도 각 당별로 각자의 그 견해를 좀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전월세상한 임대주택청구는 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고 지금 토론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할 거라고 이제 보고 이제 그 기준이 현재 나와 있는 건 이제 5년. 5% 임대료는 이제 5% 정도,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4년에서 이제 6년을 보장하자라는 이 정도의 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이제 정부 안으로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곽 대표님은 반대하시죠? 전월세 상한 문제점이 많아 보이시죠? 이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임대료 상한제죠, 어쨌든. 그렇죠. 임대료 상한선을 규제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저는 성공한 사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시간이 지나면 실패하게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실패하냐면 결국 임대료가 더 올라요. 그렇죠. 특히 이번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뭐 핵심인 것 같은데 2+2 해서 뭐 2년 플러스 계약갱신 청구권 2년 해서 4년간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줘야 된다. 임차인이 원하면은 4년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골자인데 이미 81년도라든가 89년도에 이렇게 의무 임대 기간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전세가가 폭등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은 잠시 지금 전 월세 가격이 안정되고 있지만은 이번에 나온 파리 대책의 내용 뭐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지만 아마 공급도 억제될 겁니다. 지금 대출도 줄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신축 이주 수요도 많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 또 공급도 줄어드는데 이런 와중에 전월세 상한제까지 해버리면은 어쩌면은 전세가가 폭등할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춘남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임대인 입장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이제 임차인 입장을 많이 고려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임대인들이 역전세로 혹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임차인 편리대로 나갔을 경우에 임대인이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 서울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너무 강제 조항이 많다는 게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요 전월세 상한제 말고 또 이제 핵심이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죠. 그래서 내년까지 유예인가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까지. 요게 이제 뭐 실제 이제 세액을 계산해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세원이 오픈되기 때문에 이제 특히 보험료하고 연계되는 게 문제가 많잖아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이재명 소장님? 일단 뭐 보험료는 인하하는 방법으로 지금 뭐 가닥이 좀 잡히는 것 같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저희 보험료가, 건강보험료가 이제 올라가는 그 수가 조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등록세 감면이라든지 이제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이 이제 또 대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임대주택 등록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우리가 다주택자들이 논란 얘기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 다주택자라고 얘기하지만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얼만큼 보유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노출되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발표에 의하더라도 한 15% 미만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이제 미등록인 상태에서 상당 부분이 다주택자에 의해서 세금이 탄루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드러난 사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강화해서 좀 더 양지로 나올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제시가 되지 않고서 등록을 안 하고 계속 버티게 된다 그랬을 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도 치르게 될 거라는 것이 이제 이번에 그 한번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 소장님 정부를 대변하고 이게 단어 구사가 틀려요. 보통 양지, 음지 이런 거 할 때는 예전에 김영삼 정부의 사채와의 전쟁 이런 거 할 때 지하 금융을 돈을 꺼내는 걸 이제 음지에서 양지에서 꺼낸다는 거지. 다주택자는 선량한 주택 임대시장을 공급에 한 축이 다주택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이면서 세금 탈루.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서 네. 결국에 임대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라는 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할 때 임차인한테 상당한 무리수의 조항이 가지 않습니까? 지급되는 계약금, 월세도 깎아서 계약서에 기재하고 또 월급쟁이일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월세를 지급하게 되면 월세를 신고하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해 계약 조항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그런 거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됐을 경우에는 임대인일 경우에는 소득의 어떤 원천이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이거를 기피한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보면 재테크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중시하는 건 타이밍이라는 거죠. 내가 매도 매수의 타이밍인데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어쨌든 5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그 기간 동안에 묶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내가 내놓고 팔아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환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기피한다고 보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 그거를 일부러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장관 취임사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저는 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한 5분 남았거든요. 이제 세 분한테 같은 질문 드릴게요. 향후 9월 대책 나오고 또 지금 시장 추석까지는 아까 곽 대표님이 얘기하신 얼음땡 같은 시장이 될 거라고 국민학생도 다 짐작을 하겠죠. 그 이후 시장에 대해서 각기 세 분의 전문가들의 의견 이거는 다 다르겠죠. 우리 이재문 소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이번에는 이춘남 본부장님, 곽창석 대표님이 엔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그 가격이 좀 얼어붙을 거라고 봅니다. 가계 부채 조정에 대한 압박도 상당히 받을 것 같고요. 일부에서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부에서 전세값이 폭등할 거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9월 이후 10월 정도까지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방향 때문에 상당히 그 기간 동안은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잠시 처마 끝에 앉아서 내리는 낙수 소리를 들으면서 음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잠깐만요. 일단은 그러면 올해까지 추석 지날 때까지는 일단 관망. 예, 지켜보자. 예. 지금 책 때문에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춘남 본부장님. 네, 중요할 때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가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폭락설을 믿고 주택을 매입을 안 하셨던 분이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저하고 상담을 한 적도 있었고요. 또 계속 오른다고 해서 또 상투를 잡았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침착하게 때를 기다리시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9월 규제 대책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잡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이춘남 소장님하고 같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국민학생들도 다 한다니까요. 이번에 이춘남 본부장님은 이번에 신반폰가 거기 청약 나온 거 보셨어요? 센트럴장인가고. 그런 거는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는 돼요.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수도 서울에 서울과 어떤 수도권에 지금 우리 자가주택 보급률이 60%가 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 청약시장이라는 거는 무주택자고 현재 시장의 컨디션으로 놓고 본다라면 무주택자와 어떤 집이 없는 사람들 위주로 시장이 구성되어 있고 아직도 집을 살 대기 수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약이 한 그 정도 됐다라는 건 지금 모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유일하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창구는 거긴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몰린다라면 그 정도 청약률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출 안 해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돈 있는 대출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나중에 문제고 청약시장에 가서 청약 조건으로 한번 당첨을 받아보자라는 거는 시간이 없어요. 곽 대표님 마무리해 주세요. 반포에서 이렇게 몰리는 거는 대출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분양가를 억지로 깎아놨으니까 그런 거죠. 4,300선인가요? 네, 시장 하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추석 이후에 시장 전망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아마 추석 이후에 내년 초까지는 급매물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급매물을 받아줄 수요층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 나타날 거로 보고요. 그리고 내년 4월 이후에는 여전히 거래는 별로 없지만은 이번에는
그 쏟아지던 매물들이 어느 날 싹 사라지는 현상을 겪게 되실 거예요. 그때부터는 매물 품귀 현상이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마 정부에서는 또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뭐 참여정부 2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하시겠지만은 현실은 그때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또 수요자들은 계속 대책을 내놓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주택 구입을 미룰 거고요. 그러다가 우리 2007년, 2008년도에 그때까지 버티던 수요층들이 집을 사고 나니까 그 이후에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할 겁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더 이상 안 떨어지는구나 하는 것이 확인된 몇 년 후에 버티던 분들이 집을 사게 될 거로 봐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집을 사셔서 저하고 아무 이해관계는 없지만은 정말 깊이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구체적이시네요. 추석부터 내년까지는 급매물이 나올 거고, 근데 받을 수요가 시장에서 없을 거고, 그래서 거래 절벽이 될 거고, 4월 이후에는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날 거고, 아마 그렇게 되면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또 다른 정부 대책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났을 때 주택 구입을 미루던 바닥이라 생각한 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것이고, 그러면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고, 아닌가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 마지막만. 그러니까 내년 4월 이후에 네. 이제 매물 품귀가 일어나면은 네. 또 그때 대기했던 수요층들이 조금 움직일 거예요. 네. 그러면 추가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온다는 규제 거죠. 대책이요? 예. 이런 것들이 한두 번 반복되는 게 아니고 향후 몇 년간 이 정부 임기 기간 중에는 계속 반복될 거로 봐요. 네. 그리고 앞으로 한 4년에서 6년 후쯤에 그때 가서 주택을 구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야, 그럼 4년, 6년 제가 더 해야 되겠네요. 곽 대표님 예측 맞추려면. 네. 자, 오늘 8.2 대책, 그 다음에 9월 달에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하고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 오늘은 두 분이 다른 의견이 많아서 조금 더 활기찼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좋은 정보 주신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과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는 먼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잠시 후 이춘남 본부장과 함께 기세 매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세 매물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공된 정보는 투자에 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수익률 보장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상담이라도 괜찮습니다. 방송 중이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서울 전화입니다. 02-3153-2592, 3153-2592나
무료 문자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전문가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춘남 본부장과 함께 첫 번째 기세 매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세 매물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토지입니다. 포승 황해 경제자유구역에서 약 7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1247제곱미터, 약 370평 정도 됩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6억 480만 원으로 예상되며 약 2억 7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3,480만 원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 하나죠. 경기도 평택입니다. 평택 포승읍 신영리 토지, 어떤 토지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평택시 포승읍의 신영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목은 대지와 전으로 이루어진 두 필지입니다. 용도는 계획관리지역과 지금 그 대지 안에 한 20여 평의 집이 있기 때문에 자연 취락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지 719제곱미터 그리고 전 528제곱미터에서 전체 378평 정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매물이 위치한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아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자세한 입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영리 토지 위치 인근에는 평택항 개발 계획이 지금 잡혀서 1단계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400만 평의 고덕 신도시가 인근에 있습니다. 또한 293만 평의 미군 K6 험프리 기지가 위치해서 그 미군 기지에만 44만여 명이 상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현덕지구 개발과 포승 황해 경제 자유구역의 68만 평 개발이 지금 현재 토목공사 진행 중으로 아주 개발 호재가 다양하게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택항 바로 옆이죠? 맞습니다. 네네. 가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두 필지고요. 1247제곱미터 약 378평입니다. 매매가 6억 48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약 3억 7천만 원 이상 되겠습니다. 실투자 금액은 3억 3,480만 원 예상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토지입니다.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토지의 개발 호재, 추천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 그렇게 길게 잡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오랜 기간 두는 땅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개발 호재가 있는 땅은 실제 작년 가격과 올해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차익을 단순하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계획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로 건물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도로를 접한 물건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추천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현덕지구라고 해서 현덕지구 개발이 지금 70만 평이 진행 중이고요. 토지 보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포승지구는 68만 평이 이제 지금 토목공사 중인데 이 두 부지가 개발이 된다면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빌라 부지라든가 그곳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쓰는 대지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영리나 인근 지역의 토지의 계획관리 지역은 아마도 올해가 지나가면 점점 구입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포승읍 신영리 토지에 우리 시청자 관심 가지실 분들 위해서 전체적인 정리와 함께 유의사항 알려주십시오. 네, 토지를 매입하실 때는 현재 매입을 해서 몇 년 동안 보유하고 또 매입 후에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감안하신다면 토지 투자를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에는 평당 16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신영리 토지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 원 선,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은 한 440만 원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를 어떻게 접했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이나 모양도 감안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꼭 전문가들과 상담해서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센 매물은 핫한 지역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토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춘남 본부장님과 이거 포함해서 상담을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면서요? 네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9월 8일 매주 금요일 저희가 투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9월 8일 오후 2시 3호선 남부터미널역
그 서초 LG 에클라트 빌딩 2층 오비스 파트너스 세미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청약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또 평택 토지라든가 또 다른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을 오셔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2시에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에서도 도와주셨고 기세 매물 소개해 주신 이춘남 본부장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기세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교차가 심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감기 건강 유의 잘 하시고요. 저희한테 좋은 정보 오래오래 받으셔야죠.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 갖고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